오늘 하루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한 1시, 2시 정도까지는 그래도 시장의 변동폭이 좀 미미했었는데요. 코스피 중심으로 미미했다가 일단 한미반도체라고 하는 종목의 외국인 매수가 대거 확대된 점이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한 12시 9가 넘어가면서 SK하이닉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베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들 종목이 쭉 뭔가 움직인 모습 보였고요. 자, 여기 네이버 화면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100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가 645억입니다. 그런데 전체 매수가 2,354억이에요. 그 다음에 매수의 상당 부분이 기계업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업종에서 외국인 오늘 수급이 포함된 종목은 한미반도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종가 부근에 이렇게 지수 들어올릴 때 매수가 쭉 들어왔던 것은 또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세 종목에 대한, 그 다음에 장 후반에 선물에 대한 외국인 매수가 1시간 정도에 한 4,000계약 넘게 급격히 들어오면서 장 후반에 유가증권 시장을 들어올리고 코스닥의 상대적인 흐름을 좀 둔화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움직인 것이 오늘 장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하루 만에 또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어저께 급락했던 애플 관련주가 모두 고개를 또 바짝 들어올린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여전히 죽지 않는 화장품이 오늘 돌아가면서 신고가를 대거 또 발생시킨 것도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서 뭐 지수 기준에서는 여전히 2,700선의 스윙이지만 종목 기준으로는 소위 대박 종목이 나는 그런 하루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직 명확한 뉴스는 제가 뭐 종가 끝날 때도 보지 못했는데 지금 뭐 인기 검색 종목에도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시노펙스가 고점에서 한 40% 급락하는 또 그런 양상으로 발견이 되면서 최근에 매일매일 거래를 보면 외국인 기관 거의 매일 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고 뭐 관련된 재료가 있어서 그 재료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랐다가 오늘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한 40%가량의 변동성 보인 점도 눈에 띄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뭐 대형 프로젝트, 대형거래 프로젝트보다는 요금 인상과 관련된 또 기대감 얘기가 나오면서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그래서 장 초반에는 또 삼성전자의 거래대금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움직인 부분들, 또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의 약간의 변동성과 네이버의 신저가,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트레이딩 오늘 참 힘들었다. 네. 한숨을 짓던 우리 이주연 대표.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늘 하루 어땠어요? 뭐 제가 엇박자 나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그 시장에 뭔가 강한 주도주가 없는 그런 느낌이 오늘 많이 들었고 여기가 주도주인가 하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미친 듯하게 센 느낌이 드는 종목이 오전 한 9시 30분 이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저기 들어올리는 뭐 삐아도 강하게 오르긴 했는데 제 생각할 때는 뭔가 좀 약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한국가스공사 이제 오전에 시세 줄 때 뭐 그런 좀 강한 큰 형님들이 산다라는 느낌이 팍 드는 종목이 오늘 좀 없었어요. 그 뭐였지? 한미 반도체? 그거 한번 들어올린 이후에는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순환매, 어저께도 순환이 좀 빠르게 도는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어제는 좀 할만했거든요. 오늘은 진짜 장중매매는 좀 난이도가 상당히 높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저처럼 주도매매나 굉장히 좀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만 그랬을 수도 있고요. 다른 분들도 잘 벌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뭐 저는 뭐 순환이 너무 빠르게 돌아서 힘들었다. 장중매매 힘들었다. 그래도 화장품 섹터는 계속 우상향 신고가라서 거기서는 계속 뭐 그래도 먹을 자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오랜만이에요. 힘들다는 얘기 한 게. 네. 자, 오늘 아까도 우리 김종영 의사 얘기하셨지만 애플 때문에 급락 나왔다가 또 오늘은 애플 때문에 급등. 저희가 아까 이 영상 업로드 준비할 때는 한 14%까지 급등했었는데 지금 9%로 마감이 됐네요. 네. LG이노텍의 급등, 애플 수혜주 대장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이 종목의 특성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 매출 비중에서 종합부품사라고 하는데 카메라 모듈 비중이 뭐 7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애플 향에서 나오는 이익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플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아이폰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애플 제품들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이 꽤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애플과 맥락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물론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민감도는 BH라고 하는 FPCB 종목이 좀 더 민감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매출 비중이라든지 이익 비중으로 봤을 때 뭐 LG노텍이 절대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두 종목 모두 다 급락을 했다가 오늘 뭐 애플이 7%의 급등을 보이니까 두 종목이 시초가부터 급등세를 보이긴 했는데 다만 그 급등세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따라줬어야 되는데 그렇게 강하게 따라주지는 못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의 전체적인 모습은 일단 지수가 장 후반에 오히려 상승하면서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뭐 메이저 수급이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애플 변동성에는 여전히 좀 그대로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이제 의아한 것은 어제 이제 발표했을 때는 뭐 굉장히 조금 차가운 시선으로 보다가 하루 만에 뭐 모건 스탠리, 근데 모건 스탠리 내에서도 의견이 좀 갈려요. 지금 애플에 대해서 뭐 좋게 보는 분석가도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쪽도 있는데 어쨌든 어제는 또 이쪽에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썼죠. 저는 뭐 애플에 대해서는 어저께 이제 보고서로 인한 상승도 있었지만 역사적 신고가로 가면서 어저께 들어왔던 공매도 물량이 좀 털려나가는 것도 분명히 추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방향성이냐 아니면 어저께 또 그렇게 변동성 한번 크게 주고 FOMC와 맞물려서 또 쉬어가느냐는 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애플 민감도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애플이 또 힘이 빠지면 같이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좀 고점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물린 게 돼버렸으니까 그렇죠. 사실 지금 이렇게 급등했을 때 사면은 물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펀더멘털의 변화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밸류 기준으로만 보면 근데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이 이게 밸류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딩한 PR 배수인데 지금 시장보다도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급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뭐 기껏 해봐야 지금 뭐 8배 정도 수준이니까 뭐 이 종목이 좀 비싸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좋아진다면 이익에 어떤 신뢰도가 있다면 추가 상승은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고 PB 관점에서는 더 낮은 수준에서 밴드의 거의 하한선 부근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리포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뭐 굉장히 조금 시장의 흐름과는 재밌게 나타나고 있는 게 시장에서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유리기판 종목군들이 뭐 신고가를 넘어서 사상 최고가를 막 찍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리기판의 대체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FCBGA를 대체하는 건데요. 오늘 나온 LG노텍의 그 내용을 보시면 FCBGA가 향후 시장에서 몇 배로 성장한다. 그래서 FCBGA 기판의 실적을 당겨서 반영하면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FCBGA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나 대덕전자는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한데 과연 LG노텍이 그러면 뭐 FCBGA로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요.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애플의 흐름에 결부되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싸긴 하지만 그 싼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예를 들어서 2분기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함정이 있죠. 중국에서 판매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판매가 는 건데 할인 판매했죠. 할인 판매했으면 애플이 어떻게 할인 판매를 했을까? 누구를 압박할까라는 부분은 너무 명확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뭐 이미 판 물량이니까 뭐 LG노텍의 2분기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향후 이제 실적 추정에 있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방점을 하나 찍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이렇게 텐션을 올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중국 쪽에서 판매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뭐 중국 쪽의 판매는 계속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더 재밌는 건 오늘 은행주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애플폰끼리 서로 부딪히면 이제 돈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가 뭐 BN 그 Buy Now
페이레이러 같은 종목군들은 뭐 급락하고 은행주에도 일부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뭐 핀코 보고서 영향을 주면서 그래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미국도 좀 균형 잡힌 상승, 뭐 금융주도 가고 산업재도 가고 기술주도 가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최근은 기술주 한두 개로 좀 버티고 있는 양상이라 이렇게 좀 불균형한 모습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과연 LG노텍 같은 종목에게 긍정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주가는 싸지만 그 주가가 싸다는 근거, 실적이 앞으로 올라갈까라는 근거가 제가 보기에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애플의 실적이 확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예상치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는 뉴스들 점검해 보면. 그래서 지금 원래 올해 추정하고 있었던 24년 아이폰 16의 판매량은 오히려 소폭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또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게 AI 폰으로 판매가 엄청나게 뭐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뭐 아이폰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갤럭시 24 때도 똑같았거든요. 뭐 AI 폰만 나오면 온디바이스 AI가 막 뒤집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전혀 뭐 그렇진 않았죠. 다만 판매가 예전보다는 조금 증가했다 정도. 그래서 저는 뭐 아이폰도 중국에 줄어드는 그 물량을 생각해 보면 물론 미국과 유럽에서 늘어나긴 하겠지만 시장에 기대했던 만큼의 드라마틱한 증가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달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애플이 지금 그 챗GPT와 그다음에 제미나이를 가져다 쓸 텐데 이거 공짜로 쓸까? 만약에 공짜로 쓰지 않는다면 애플의 마진율은 잘 또 유지가 될 수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빠지면 저는 뭐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의 구간은 추격해서 사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애플에게 기대하는 것은 온디바이스 AI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만들 환경을 얼만큼 긍정적으로 보여주느냐 이게 사실 핵심 포인트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때요? 지금 평들이 괜찮습니까? 근데 지금 뭐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이거 뭐 삼성도 비슷합니다. 삼성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갤럭시의 AI가 지금 뭐 여러 군데 더 퍼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이 이쪽을 또 푼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서클 투 서치라든지 구글의 제미나이를 쓸 때는 삼성도 온디바이스 AI가 아니에요. 구글의 AI에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지금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자신들이 쓰는 AI 자체가 기기 내에서 될 수 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다른 개념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애플 클라우드를 하나의 축으로 삼아서 디지털에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애플 클라우드와 연결만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소스를 좀 적게 가져가고 온디바이스 AI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실제로 기기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도 지금까지 한 번도 발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다가 얼마 전에 나왔던 아이폰 15 프로는 발열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나왔던 아이패드 신제품은 뭐 세상 천재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은데 제품 발표를 하고 나서 판매가 이미 됐는데 제품의 스펙을 바꿔버리는 뭐 그런 양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플의 전체적인 어떤 옛날의 그립감도 옛날만큼 같지는 않다. 다만 뭐 IT 유명 블로거들의 몇 개 글을 찾아보고 동영상들을 조금 보니까 원래부터 애플을 쓰셨던 분들은 이거 베타 버전으로 받아서 돌려보니 너무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그 다음에 일종의 뭐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할 때 AI가 내가 필요했던 부분을 메꿔주는 그 힘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 그 다음에 시리처럼 쓸데없는 그 일종의 그 음성 명령 서비스가 챗GPT에 연결되면서 한 단계 레벨업된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강화는 있는데 그게 과연 뭐 세상을 바꿀 정도의 그 충격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서 뭐 아이폰 16의 판매량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시장이 기대하는 것 정도의 그 정도의 파급 효과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 이게 귀착이 되는 게 휴대폰 부품주들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됐냐로 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전방 사업, 이 휴대폰이 막 팔린다는 어떤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다면 크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휴대폰 판매가 연초에는 중국
폰들이 꽤 늘었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중국에 다시 재고를 쌓는 모습에서 일부 부품의 증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삼성의 폴더블 제품들과 그 다음에 애플의 신제품이 아마 수요를 견인할 가능성이 일부 있어 보이는데, 예전처럼 뭐 드라마틱한 증가를 보이진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의 소비 추이도 조금씩 뭔가 둔탁해지는 모습을 보여서 아이폰 가격이 뭐 제미나이나 챗GPT 달고 나오면 뭐 더 싸게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도 가격이 그렇게 싸진 않은데 더 비싼 제품의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서의 전략적인 접근에 있어서 핵심은 제가 보기엔 한쪽에 올인하고 있는 쪽보다는 지금 업계 1위가 어쨌든 삼성 갤럭시와 아이폰이니까 양쪽에 모두 납품하고 있는 쪽을 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양쪽 다 납품하고 있는 대표 업체는 삼성전기, 그 다음에 자화전자, 뭐 두 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 두 가지 종목에 대한 가능성을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뭐 휴대폰 부품은 아니지만 오히려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해야 될 AI 제품은 AI PC가 아닐까?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 스마트폰 정도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이게 PC에서 발휘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파일럿과 연계돼서 MS에서 공격적으로 내놓을 AI PC나 인텔이 공격적으로 내놓을 AI PC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오히려 온 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스마트폰보다는 PC 쪽, 그러니까 노트북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는 길게 달았는데 신텍처럼 하이닉스에 붙어서 PC용으로 나왔던 그런 PCB 쪽의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삼성전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와가지고 이 삼성전기에 학을 띄신 분들이 너무 많죠. 네,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오를 만한데 못 오르는 종목, 희한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삼성전기라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오를 것 같으면 안 간다 생각하면 되고, 이거 상식적으로 이건 아닌데 생각되는 거 사시면 돼요. 뭐 대왕고래 같은 거 아니면 초전도체 같은 거 이런 거는 가잖아요. PD 여기 소금 좀 가져. 소금 뿌리게. 참나. 자,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와 이거 사고 싶다 하는 그 수급에 대한 욕구가 생겨야 되는데, 참 그러한 어떤 믿음, 신뢰, 이거는 좀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삼성전기가. 그렇죠. 뭐 삼성전기도 그렇고 아이폰도 그렇고 예전처럼 뭐 미쳐서 사는 그런 단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삼성전기는 얼마 전에 뭐 주가 좀 오를 때도 제가 항상 같이 보는 건 무라타, 뭐 TDK 이런 주가를 같이 보는데, 실제로 일본 주식 때문인지 모르지만 삼성전기 막 16만 원으로 오를 때도 무라타나 이런 종목들 전혀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MLCC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중국 쪽에 뭔가 매출 조금 늘어서 오른 게 아니냐 정도로 봐야 되고, 실제로 중국의 지금 IT 제품들의 추가 수주도 일단 상반기에 1분기에 조금 불타올랐다가 2분기는 또 쫙 가라앉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조금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삼성전기의 약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삼성전기가 나름 IT 부품 중에서는 가장 비싼, 밸류는 비싼 종목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올라가려면 성장 속도를 빠르게 보여주거나 마진율이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삼성폰의 판매도 제한적인 속도로 늘고 있고 중국 폰도 1분기에 조금 올랐다가 2분기에 다시 처지니까 하반기에 중국 폰들이 예를 들어서 신제품들을 내놓을 때 그 신제품들의 판매가 뭐 대거 늘어난다면 다시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삼성전기는 결국은 유리기판보다는 전장 부품 쪽으로 더 강력하게 들어가서 뭔가 능력을 보여줄 때 주가가 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성장성이라는 그게 없잖아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기에서 알고 있는 정도의 알고 있는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 거니까 뭔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사기가 조금 그런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과연 휴대폰이 성장주일까에 대한 개념. 이미 예전에 막 너도 나도 휴대폰이 증가할 때야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지금 퍼져 있는 상태에서는 교체 수요만 그렇죠. 어느 정도 가니까 이게 약간 그
가치주 아니면 뭐 모멘텀주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얼핏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뭐 혁신적인 부품이 들어가서 아예 뭐 판도를 바꾼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결국 데이터 센터도 GPU가 들어가면서 뭔가 대거 바뀌니까 그 종목군들만 가고 그걸 만드는 종목군들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에서도 그 정도의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그 정도의 티핑 포인트는 오지 않았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 이사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온디바이스 AI의 수혜는 휴대폰 쪽에서 찾기보다는 노트북이나 PC 쪽에서 찾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탑픽은 심택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심택, 대덕전자 보고 있고요. IT 부품 쪽에서는 그나마 자화전자가 제일 낫다. 왜냐하면 1, 2등인 삼성과 애플에 다 집어넣고 자화전자가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아졌던 이유는 명확하거든요. 애플 공장 지으면서 감가상각비 때문에 적자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감가상각비는 점점 줄어들 테니까 당연히 실적은 좀 올라올 거고 애플 매출이 올해 하반기부터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뭐 실적 대비해서 가장 뭐 저렴한 IT 부품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급등했던 그 섹터 중에 6개주가 또 난리를 폈어요. 복날이 언제죠? 복날. 복날 몰라 나. 근데 복날 다가오면 움직이는. 근데 여름철이 되면 움직이는데 이번에 그 움직인 이유를 이렇게 뉴스들을 보니까 이게 K푸드로 삼계탕이 그렇게 수출이 잘 된다네. 독일에 지금 8만 5천 톤? 7만 5천 톤인가 8만 5천 톤 정도를 뭐 선적했다는 뉴스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오늘 막 그렇게 막 몇십 %씩 오른 이유가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K푸드 그렇다고 하면은 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이게 개별적인 어떤 이 아이템들의 해외 시장 개척 성공 사례로 봐야 될지 아니면 이 K 한류 문화 컬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한국 거를 좋아하는 그 시장들이 자꾸 넓어지면서 한국의 해외 시장 진출을 노력하는 모든 어떤 그 아이템들이 전부 이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좀 헷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지금 분명히 핵심 종목군들은 있고 그 핵심 종목군들이 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쫓아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종목은 제가 보기엔 4종목 정도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하나의 바리에이션이지만 어쨌든 이게 폭발력이 엄청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심은 생각보다 현지 공장도 이미 꽂았고 그 다음에 뭐 저도 뭐 유럽이나 뭐 동남아나 뭐 어디를 가봐도 큰 마트에 신라면 없는 데는 없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뭐 인기가 있든 없든 한국 라면 중에 신라면 정도는 대부분 들어가 있다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이렇게 현지 공장 꽂고 해외 매출이 있는 농심 정도도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측면 그다음에 K-팝이라든지 이런 걸 쫓아가는 일종의 수출 증가가 분명히 동반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종목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은 빙그레죠. 메로나와 투게더 정도가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다만 차이는 해외 공장 있고 없고의 차이, 그 다음에 원가를 어떻게 반영할 거냐의 차이 정도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운임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 생산해서 전량 수출하는 기업들은 과연 하반기에도 이익률이 계속 이 정도로 유지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삼양식품의 가장 빅히트는 예상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한 실적 이익 자체에도 있었지만 라면 기업이 영업이익률 20%를 찍었다라고 하는 그 숫자 자체가 저는 뭐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 중에서 영업이익 10%못 찍는 기업도 허다한데 라면 기업이 20%를 찍었다라는 것 자체가 밸류에이션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농심에 이어서 2등이었던 농심과 삼양식품의 시총의 역전을 가져온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원가를 전량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삼양식품과 해당 공장, 미국 공장이나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농심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벌어진 격차를 줄일까 더 늘어날까를 살펴보면 저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뭐 중심축으로 봐야 되는 것은 농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심이 의외로 1분기, 2분기에 돈을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쪽 시장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는 게 농심인데 여기에 이제 신라면 하나 가지고 바리에이션을 하다 보니까 농심 같은 경우에도 제품을 늘리기 위해서 최근에 무슨 오타쿠 축제 같은 데 가서
너구리 브랜드를 가지고 너구리의 그 캐릭터 자체를 오타쿠에다가 넣어서 오타쿠 그 축제에다 넣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을 하면서 돈을 많이 쓰고 있단 말이죠. 미국은 공장 짓느라고 돈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양쪽의 격차를 만들었는데 저는 뭐 이 부분은 분명히 격차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올라가는 곡물가와 운임을 생각해 보면 이거에도 잘 버틸 수 있는 종목으로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움직였던 6개 종목은 저는 그 뭐 호주 관련 소식들? 그 호주에서 AI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 극성이라 뭐 필리핀에서도 호주산은 수입 금지했다.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닭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아시겠지만 실제로 닭집에서 해외 닭들 들어오는 그 산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브라질산, 그러게 뭐 대부분 독일산 브라질이던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는 닭들 있잖아요. 그 국산이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닭이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알을 까지 않습니까? 걔가 커가지고 또 알을 까잖아요. 알을 그럼 낳는다고 하지 보통. 그렇죠. 알을 낳으면 그게 국산으로 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 닭이 없어요. 그냥 다 수입 아니 닭이라고 뭐 보시면 돼요. 토종 닭이 아니라. 그렇지. 하여튼 네, 국산은 그래요.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핵심은 이 6개주에 오늘 급등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요? 그 저는 날씨가 더워지니까 날씨 덥다고 해서 뭐 빙그레나 뭐 혜태, 뭐 빙과류 이런 것들이 오른 것처럼 뭐 그런 어떤 계절적인 요인, 뭐 시즌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조금 HMR도 하고 있고 HMR에서 처음에 라면으로 완전히 말아먹었다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을 늘려나가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하림 정도는 조금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종목을 벌리는 건 제가 보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하림은 아시는 것처럼 페노션의 효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뭐 관련된 종목에서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은 하림 정도라고 보고 있고 뭐 여전히 변동성은 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거래가 대거 급증하면서 움직인 만큼 아마 단기 반등 정도는 조금 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보고 올라갈 있고요. 가능성이 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복날이나 이런 시즌이 됐을 때 아마 또 하루 정도는 또 오르는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최근에 이 음식료 쪽의 종목군들도 뭐 지금 대상도 신고가, 그다음에 뭐 빙그레 신고가, 오리온처럼 리가캠 바이오로 충격받고 완전히 한 단계 레벨 다운한 종목을 빼고는 거의 이쪽에 있는 종목군들도 다 신고가고 어젠가는 또 맥주 종목도 한번 또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순환매 정도가 돌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게 저는 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보니까 뭐 대상홀딩스의 특징주 해갖고 미국의 김치 수출이 늘었다고 그런 그 얘기가 종갓집 나오더라고요. 브랜드로 네.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쌈장도 뭐 많이 먹는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뭐 K푸드 잘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이 그 내마녀의 날이죠. 네. 어떤 파장이 있을지 그리고 어떤 대책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세우는 게 좋을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핵심 포인트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롤오버를 얼마나 했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전월물, 그러니까 유월물에 있어서의 그 최근 들어서 그 미결작정 인계치가 한 26만 계약 정도였습니다. 오늘 제가 장 끝날 때 정도 보니까 한 22만 계약 정도로 이미 9월물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한 70% 이상은 롤오버가 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거고 내일 그러면 신규 물량, 그 전체 들고 왔던 물량 중에 청산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 조건을 형성하는 게 스프레드입니다. 스프레드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말 그대로 6월물과 9월물의 가격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하고요. 선물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현물 코스피 200에다가 일종의 이자율을 더해서 이론 가격을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론 스프레드 가격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시장 스프레드가 이미 이걸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롤오버 하기가 너무 편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상당 물량이 넘어갔고 내일 갑자기 뭐 아침에 FOMC 때문에 뭐 시장이 큰 변동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누가 갑자기 뭐 주식을 대거 팔아서 갑자기 뭐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조건이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조금 낮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 베이시스 트레이딩이라든지 뭐 미니 선물 관련된 물량이라든지 뭐 주간 옵션에 관련된 그런 물량들 정도의 청산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요 지금 표시되는 게 최근 한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만기 때마다 나타난 동시호가 때의 금융투자의 순매수 물량인데 지금 진한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동시만기 때입니다. 동시만기 때는 주로 매수하고 지난 3월 달에 처음으로 판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살펴보시면 금융투자에 매물이 많았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사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에 매물이 많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청산에 들어간다면 금융투자는 동시효과 때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니 선물이나 옵션 연계 물량, 그다음에 주간 옵션 물량, 그다음에 최근에 나타났던 금융투자의 현물 매물률 양을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에 매물이 강하게 나타나기보단 소폭의 매수 우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아마 선물 옵션과 관련된 변동성 자체는 작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내일 아침에 예를 들어서 FOMC로 인해서 뭐 단계 충격이 나타났을 때 외국인들이 아침에 또 선물로 밀어버리면 뭐 그와 관련된 변동성 정도는 나타날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러한 변동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다고 했을 때는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관망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일부 대형주에 대해서는 매수 기회로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증거로서 오늘 장 후반에 들어왔던 삼성전자의 대량 매수, 그다음에 뭐 선물의 대량 매수, 뭐 이런 것들이 이걸 좀 반영해서 미리 조금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 다만 뭐 이번에 상승한다고 해서 2,800 뭐 단숨에 넘고 뭐 3,000 향해 가는 그런 장세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2,700선에 묶어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거의 지금 수렴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수렴 형태에서 2,700선에서 한 방향으로 강하게 튀면 약간의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변곡점으로 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변곡점이 FMC와 우리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와 만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방향성을 타실 거면 한 타임 쉬고 가셔도 되고요.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말씀하셨듯이 내일 오전장에 뭔가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는 일부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최근에 또 시세가 강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저는 저가 매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